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남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편하게 들으세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6년 가을, 대학가 근처의 작은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열린 저예산 다큐멘터리 상영회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민호는 회사 업무에 치여 사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우연히 들른 그 자리에서 운명을 만났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에서 감독에게 날카롭지만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빈티지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며 다른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영회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열린 뒤풀이는 민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평소 술에 약했던 그는 감정에 취해 소주 몇 병을 연달아 마셨고 결국 테이블에 엎드려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자신의 원룸 침대 위였고 머리맡에는 숙취해소 음료와 간단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마이너스 수진이라고 적힌 그 쪽지는 지금도 민호의 지갑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자신을 무명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몇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지만 아직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해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와 중학생 영어 과외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정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민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수지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일상의 순간들을 포착했고 민호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영화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독립영화관을 찾았고 주말에는 수진이 시나리오를 쓰는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타르코프스키부터 홍상수까지 다양한 감독들의 작품을 소개해 주었고 민호는 그녀의 열정적인 해설을 들으며 영화라는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주로 민호가 부담했지만 수진은 항상 미안해하며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귄 후 민호는 부모님께 수진을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영화? 그걸로 언제까지 먹고 살 건가? 라며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고 어머니 역시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호의 집은 부산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산층 가정이었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며느리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을 직접 만난 부모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수진은 정중한 인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께는 직접 만든 수제 카스테라를, 아버지께는 좋은 브랜드의 넥타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외삼촌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외삼촌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셨는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외삼촌이 급성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거죠. 그때부터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봤지만 새어머니 때문에 선뜻 도움을 주시기 어려운 상황이셨고요. 아버지도 이때쯤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외삼촌이 항상 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식사가 끝날 때쯤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해. 아버지 역시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민호 가족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수진의 관계는 친모녀를 뛰어넘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만 둘을 두어 딸과 함께 쇼핑하고 화장품도 같이 사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다고 수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저도 어머니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어머니는 수진을 더욱 각별히 아끼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수지는 부산의 민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아버지와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진의 차근차근한 설명을 들으며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이 영화는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예요 라며 소개한 임권택 감독의 작품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민호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는 반드시 수진을 부르셔서 우리 딸 수진이라고 소개했고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수진이 직접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받으며 민호보다 수진이가 더 효녀야 라며 웃으셨습니다. 심지어 민호와 수진이 다툴 때면 부모님이 오히려 수진의 편을 들 정도였습니다. 수진이가 왜 화났는지 생각해봐라. 여자 마음은 세심하게 챙겨줘야 해라며 민호를 타이르셨습니다. 수진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고 부모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대답하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다른 며느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일들도 기꺼이 도맡아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라며 웃는 수진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6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수진은 민호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여동생도 언니가 정말 좋아, 빨리 결혼해라며 수진을 지지했고 사촌들까지도 수진을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수진이 없으면 수진이는 왜 안 왔어?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수진은 이런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9년 수진이 30세가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일요일 오후 부산 집 거실에서 아버지는 수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현실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화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이제 30대가 됐고 민호와 결혼도 생각해야 할 시기 아닌가?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수진을 위해 알아본 일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오랜 친구가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규모도 제법 되고 안정적인 회사야. 그 친구가 영상 분야 경력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수진이 영화 공부한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광고업계의 전망과 연봉, 복리후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2배는 받을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잖아. 영화는 취미로라도 계속할 수 있고 말이야. 수진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나리오를 쓰던 평소의 일상도 뭔가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30대라는 나이의 압박, 결혼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호와의 대화에서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의문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가끔 내가 너무 이상만 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민호는 수진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영화를 계속하고 싶으면 내가 뒷바라지할게.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니까.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진을 위해 민호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유럽 여행 비용은 약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모두 민호가 부담했습니다. 수진은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해줘서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꼭 좋은 결정을 가지고 올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민호는 수진이 떠나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고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즐기고 와라며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돌아온 수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결심했어. 영화는 이제 정말 끝낼 거야. 아버님이 소개해주신 회사로 가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나는 지금까지 너무 좁은 세상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 이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그녀는 여행 중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한 광고회사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전공 배경과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 평가받은 수지는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아르바이트 수입의 3배가 넘었고 4대 보험과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어라며 수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가족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라며 어머니는 수진을 더욱 다독여 주었습니다. 2020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화계 사람들은 부르고 싶지 않아. 이제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거든. 과거와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수진은 영화학과 동기들, 독립영화계 지인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너무 미련이 남을까 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 결혼식은 수진의 요청대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수진 측 하객은 새로 다니게 된 광고회사 동료들 10여 명뿐이었고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혼 가정이라 어색하고 다른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라며 수진은 아쉬워했습니다. 반면 민호 측은 가족, 친척, 친구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수진이가 가족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며 더욱 각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은 민호의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고 가전제품과 가구 등 혼수 비용 5천만 원도 모두 부모님이 부담하셨습니다. 수지는 정말 죄송해요. 이런 큰 도움을 받아서라며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 딸인데 당연한 거지라며 웃으셨지만 그 뒤에 숨겨진 희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민호는 여동생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의 여동생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혹시 아버지가 집을 파셨다는 거 알고 있어? 민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집을 팔아? 여동생의 설명은 민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30년간 살았던 부산의 자가 주택을 작년에 매각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집을 파신 거야. 전세 보증금 3억, 혼수 비용 5천만 원,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4억이 넘어.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여동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부산의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며 살고 계셨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민호의 결혼 비용을 지원한 후 남은 돈으로는 전세를 얻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시고 가정부 일까지 하고 계셔. 65세가 넘은 나이에 말이야. 여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지셨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간 거야. 민호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큰일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전세금 빼서라도 집 다시 사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의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 게 부모 역할이지 뭘.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이제 너희가 잘 살아야 우리도 보람이 있는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수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을 파시고 노후 자금까지 다 써서 우리 결혼을 도와주셨어.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내며 사시는데 어머니는 65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계셔. 민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습니다. 우리가 전세 빼서라도 부모님께 집 다시 사드려야 해.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전세 빼면 우리가 월세 살아야 하는 거잖아. 수진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그런 소리 하면 부모님 마음만 상해. 이미 자식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걸 되돌리자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수진의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미래의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때 들어갈 돈을 미리 빼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결국 타협점으로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는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라고 민호가 제안했지만 수진은 그 액수에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아? 우리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은데? 5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민호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는데
50만 원도 아까워해? 라고 반문하자 수진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아깝지. 어떤 사람이 시댁에 돈 보내고 싶겠어? 나도 우리 살림 꾸려나가야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우리가 우선이야. 부모님은 이미 다 키우고 본인들 목 다 하셨잖아. 이제 우리 차례라고. 이 말을 들은 민호는 수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효녀였던 수진이 정작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 후 첫 번째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수진에 대한 실망감이, 수진에게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안감과 민호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갈등의 전조였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민호의 아버지 68세 생신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모임은 어려웠지만 가족들만이라도 모여 소박하게 생신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호는 생신 준비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특히 작년에 집까지 파시고 우리 결혼 도와주셨잖아. 이번 생신만큼은 정말 정성껏 준비해야겠어. 민호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한우갈비를 주문하고 평소 드시고 싶어 하시던 전복과 광어회도 준비했습니다. 생신상 비용만 150만 원이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돈 봉투에는 3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50만 원을 드리고 싶었지만 수진이와의 타협으로 30만 원으로 정했어. 그래도 마음은 충분히 담았으니까. 생신 당일 아침 민호는 수진에게 용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아버지께 드릴 용돈이야. 30만 원 들어있어. 우리가 함께 준비한 거니까 자기가 직접 드려줘. 수진은 봉투를 받으며 알았어. 정성스럽게 전달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 아버지께 용돈을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특히 수진이가 직접 드리면 더욱 감동하실 거야.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민호와 수진은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표정 보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요즘 임대 아파트 생활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어. 수진도 맞아. 아버님께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런 날이라도 기뻐하셔야지라며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 부산의 임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넓고 쾌적했던 자가 주택과 달리 좁고 낡은 아파트의 모습에 민호는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내외의 방문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구나. 수진이까지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도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음식들을 내오시며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민호의 여동생 지영이와 남편 그리고 5살 난 조카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조카가 준비한 그림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자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손자가 그린 거구나. 정말 잘 그렸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저녁 6시 본격적인 생신상이 차려졌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한우갈비와 전복, 광어회,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미역국과 각종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와, 오빠가 정말 잘 준비했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골라서. 지영이의 칭찬에 민호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했니?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니야? 하지만 표정은 환하셨습니다. 특히 수진이 갈비를 구워드리며 아버님 많이 드세요. 오늘은 주인공이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감동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복 받은 기분이야. 식사 중간중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술도 더 많이 드시며 오늘이 올해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용돈 봉투를 수진이 언제 드릴지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은 식사 내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물도 따라드리고 음식도 챙겨드렸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이 가방에서 용돈 봉투를 꺼내며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호와 함께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아이고 이런 걸 왜? 와줬는데도 고마운데라며 사양하셨지만 수진이 정중하게 봉투를 건네드렸습니다.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그때 5살 조카가 호기심 많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아이다운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라고 말렸지만 조카는 이미 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열어서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이런 걸 열어볼 필요 없지라고 하셨지만 조카의 재촉에 못 이겨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권 지폐 한 장만 들어있었습니다. 민호가 30만 원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10만 원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30만 원을 넣었는데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머, 정말 이상하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중간에 생활비로 좀 빼먹은 거 아니야? 반쯤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수진의 반응은 지나치게 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이런 과한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정말 실수로 돈을 뺀 건 아니야? 실수라면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하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10만 원만 준 거 아니야? 내가 왜 돈을 빼겠어? 오히려 민호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계속해서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30만 원을 넣었는데 10만 원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수진의 어색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진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여전히 어제 일을 언급하자 수진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어차피 이젠 회사도 안정됐고 우리가 아버님께 더 받을 게 있겠어?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이 말에 민호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집까지 파셨는데? 수진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우갈비를 누가 먹어? 그 비싼 걸 왜 사왔어? 10만 원 낸 거 반값도 못하겠네. 그러면서도 어제 생신상에서 누구보다 많이 먹었던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전복도, 광어회도, 한우갈비도 가장 많이 먹으면서 이제 와서 누가 먹어? 라고 말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다른 집들 보면 그렇게 안 해.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 준비해야 하는데 돈을 계속 빼내면 어떻게 해? 수진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효녀인 척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부터 수진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20만 원을 빼간 것인지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속여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비정하게 느껴져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학 선배 성민이를 만난 것입니다. 야, 민호야. 오랜만이다. 결혼했다며? 축하해. 반가운 인사를 나누던 중 선배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내 와이프 수진이 맞지? 영화하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선배도 아세요? 그러자 선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선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이가 영화학과 출신이라고? 그런데 우리 학교 영화학과에 수진이라는 애가 있었나? 선배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는 더욱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실은 내 사촌 형이 수진이와 오래 살았거든. 사실혼 관계로. 그런데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야. 내 사촌 형은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걸 몰랐거든.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선배는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아버지도 우리 형이랑 함께 살고 있어. 3명이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야.
그 순간 민호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외삼촌과 살다가 혼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버지와 연락이 끊어졌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8년간 자신과 가족을 속이며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이중 생활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선배와의 충격적인 만남 후 민호는 며칠간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수진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8년간 나와 우리 가족을 속였다고? 다른 남자와 살면서? 하지만 성급한 대응보다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선배 성민이와 다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배와 함께 사촌 형인 준호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준호는 처음에는 민호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오히려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걸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민호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와는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진이가 홀로 지낸다고 해서 제가 도움을 주려던 거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부부처럼 지냈죠. 수진이 아버지도 2017년부터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민호는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수진과 사귀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었으니 수진은 준호와 살면서 동시에 자신과도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민호의 질문에 준호는 평범한 분이에요. 재혼은 안 하셨고 수진이를 무척 아끼죠. 다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으셔서 저희가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 민호 가족에게 했던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어머니가 싫어해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진이 영화학과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실제로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영화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전공은 아니었죠. 그래서 독립영화 상영회 같은 곳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민호는 수진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2020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와 함께 갔었어요. 수진이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당신과 결혼하기 전 저와의 이별 여행이었던 거네요. 민호가 500만 원을 들여 보내준 유럽 여행이 다른 남자와의 이별 여행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에도 가끔 저희 집에 왔어요. 아버지를 보러 온다고 했는데 당신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신 가족들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선물들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시댁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 말을 들은 민호는 수진이 자신들 가족의 사랑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민호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추궁하는 대신 먼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부산으로 내려가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8년간 우리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살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버지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 애를 얼마나 믿었는데? 친딸처럼 아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결혼 도와준 게 이런 결과를 위해서였냐? 아버지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내며 살고 내 어머니가 65세에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나? 민호는 부모님의 아픔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만 속은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8년간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민호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즉시 이혼해라. 하루라도 더 끌면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8년간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바뀔 리가 없어.
어머니도 시간 끌어봤자 그년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즉시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돼. 평소 법적 다툼을 싫어하던 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 돈들, 집 판 돈까지 다 받아내야 해.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결혼 사기야.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어머니도 우리만 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벌해야 해라고 동의하셨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준호와 함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개요를 듣고 명백한 중혼적 관계이며 결혼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 씨는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민호 씨는 기망에 의한 결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진이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 기록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수진이 SNS에서 준호를 남편이라고 소개한 게시물들, 준호 가족들과의 명절 사진들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과 수진 아버지 부양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진 아버지를 부양하며 들어간 생활비 1천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버지까지 모셨는데 일방적으로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민호 역시 수진을 상대로 결혼 사기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전세 보증금 3억 원, 혼수 비용 5천만 원,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중 일부와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 용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수진의 급여에 대한 압류 신청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수진이 현재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인데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것이므로 급여 압류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합니다. 라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압류 결정으로 수진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민호와 준호에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다,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민호와 준호 사이를 오가며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며 감정에 호소했지만 이미 진실을 안 두 남자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수진은 눈물까지 동원했습니다. 민호를 찾아와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며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냉정했습니다. 8년간 거짓말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입힌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오히려 수진의 눈물이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준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갈게 라며 애원했지만 준호는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 정리하자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진 아버지마저 내가 저지른 일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며 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민호는 일부 승소했고 준호도 위자료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수진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호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가해자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호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마음 편해서는 안 된다. 수진이 앞으로 몇 년간 법정 다툼에 시달리고 급여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결혼 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부모님도 민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가자. 우리가 당한 것만큼 그년도 고생해야 해라며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경제적 회복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가족 모두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